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한국 대 파라과이 A매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뭐 한국이 그 5골차로 졌던 브라질전에 충격을 좀 씻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라과이는 2대 0으로 잡으면서 무실점 승이기도 했고 뭐 두 번째 골 특히나 좀 멋있게 들어갔죠. 그래서 뭐 기분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경기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2연패하는 것보다는 한 경기라도 이기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 10월 A매치뿐만 아니라 지난 9월 A매치 때부터 해서 좀 두고 보면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노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파라과이전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경기들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브라질 상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리뷰 짧지 않게 했죠. 리뷰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브라질 상대로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둘 다 안 된 경기였어요. 그냥 완전 무기력하게 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역습을 할 거였으면 전방 압박을 걸 거였으면 브라질을 상대로 뭔가 그 돌리는 와중에 브라질의 실수를 유도할 만큼 강하게 압박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음, 또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역습을 노릴 거였다 그러면 실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실점하지 않고 수비를 버텼을 때는 앞으로 나가서 역습을 결국에는 펼쳐줬어야지 우리 플랜대로 경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그 5명이나 수비시에는 5-4-1로 섰으니까 수비를 5명 거의 9명 말할 때까지 손흥민 선수까지 다 내려와서 10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에만 2골을 배부르게 먹고 후반 5분 시작 5분까지 해서 50분 동안 4골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경기였고 또 역습에서도 찬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슈팅이 제대로 된 슈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미 브라질이 완벽한 리드를 잡고 본인들은 조금 숨을 돌리고 있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공격이 나왔다는 거니까 이거는 월드컵이었으면 그냥 망한 경기입니다. 망한 경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숫자 싸움이 안 됐다. 수비는 5명이 있는데 뒤쪽에 5명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원 쪽에 이렇게 배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국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적으로 열세 있는 지역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생긴 균열들이 나머지 지역까지 퍼져 나가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저는 중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기도 했었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왜냐면 실점 장면마다 김민재가 계속 그 조현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 4번 자리에 있는데 실점은 계속 이 3번하고 5번 빠진 자리에서 나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결국 공 잡고 마무리하는 선수들을 견제를 못하고 여기서 계속 서 있기만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숫자가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김민재가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수비 기술이 있으니까 빠르고 차라리 여기서 들어오는 뭐 호드리구나 뭐 비니시우스나 이스테방을 1대1로 잡아버렸으면 오히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여기를 채우는 식으로 했다 그러면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김민재가 계속 있어서 이제 숫자가 부족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수비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중원은 둘이다 보니까 숫자 싸움이 또 안 되고 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자꾸 밀려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버티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5-4-1로 하고 나니까 구성 자체가 이강인, 뭐 이재성 선수,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뭐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전형적 윙어라기보다는 중앙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미드필더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의 속도가 떨어지고 손흥민만 내려워지니까 공격도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비엔 숫자 많은데 숫자 싸움 안 되고 공격은 숫자가 없어서 공격 싸움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전술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브라질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접근해 오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라고 하는 변화들이 적절히 필요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메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 보완한다 그러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포백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 쓰리백을 쓸 거면 이런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숫자 싸움이 부족하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팀을 만나서도 우리가 쓰리백을 쓸 거라 그러면 고민을 해볼 요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파라과이전은 그거랑 좀 달랐어요. 경기가 훨씬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터 우리나라가 좀 앞쪽에서부터 뭔가 파라과이를 압박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찬스도 만들고 이런 선취점도 만들어내고 몇 번의 찬스들이 마무리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잘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찜찜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찜찜하다고 이제 적어놓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잘한 거 맞습니다. 전방 압박도 강하게 잘 걸었고 브라질전보다는 확실히 수비의 부담이 좀 적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브라질의 쓰리톱은 다 엄청 빠르고 다 바디 밸런스가 엄청 좋고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센터백 선수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좀 부담이 있었겠죠. 왜냐면은 라인을 이렇게 깊이 올렸다가 전방 압박을 걸겠다고 해서 막 덤벼들었다가 이 뒷공간을 내주면 사실은 아무리 김민재라고 해도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냥 비슷한 정도에서 뛰어야지 그냥 본인이 막 무슨 저 K리그에서 날아다닐 때처럼 덤볐다가 뺏기면 막 쫓아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엉덩이는 마음껏 못 올라가 있는데 또 앞에 있는 선수들은 의욕적으로 덤벼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벌어지는 게 있었는데 파라과이는 아무래도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올라가 붙으면서 이게 좀 촘촘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압박 거는 선수들도 확실히 상대하는 수비수들의 기술이 다르죠. 예. 마을량이스나 뭐 저기 그 누구야 에드리 밀리탕이나 뭐 카세미로나 기마랑헤스나 이런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브라질의 후방에 비해서는 훨씬 파라과이 선수들이 투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압박했을 때 잘 풀어나오는 것을 세밀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방에 있는 세 선수였던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이 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아주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했을 때 파라과이를 잘 눌러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잘 틀어줄 수가 있었고 애초에 파라과이가 4-4-2를 세우고 어제 해설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비가 탄탄한 팀이고 공격이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수비 라인 그 설정 자체가 뒤쪽으로 가 있으니 우리나라가 좀 편하게 공을 돌리고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경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3백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오른쪽 이 김문환 선수가 수비적으로 내려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브라질전이었으면 김문환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깊은 위치 내려가 있었으니 공격 가담이 적었을 텐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라인을 높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김문환 선수가 이쪽에서 이동경 선수를 이렇게 바깥쪽에 놓으면 본인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공격수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김문환 선수가 내가 윙백이니까 이쪽 바깥쪽에만 있을게 라고 하면 이 선수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여기 가서 붙어 있음으로 해서 김문환 선수가 별걸 안 하더라도 이 센터백은 김문환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럼 손흥민이 좀 더 편해지겠죠. 근데 여기 김문환이 안 가고 바깥쪽에 있다. 숫자가 부족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손흥민을 두 명이 막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럴 때 이제 여기를 뭐 이동경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김문환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동경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나 공 받아주러 뒤로 나오면 김문환이 여기 바깥쪽에 있다가 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 중앙 쪽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그래서 그러니까 김문환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양쪽 측면은 더 넓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앙 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김문환의 존재로. 그러니까 요런 효과들을 누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잘한 거 이 있었지만 또 그거의 이면에는 그 파라과이가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도 좀 낮고 개인 기량이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선뜻 말할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팀들이 이런 파라과이는 우리나라보다 내려섰을 때는 오히려 더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질도 한번 잡았다 그러고 아르헨티나 잡았다 그러고 우루과이도 잡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 팀 가진 콘셉트가 우리나라랑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경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이 팀이 단단하게 뭉치고 더 딱딱해졌을 때는 사실 브라질 같은 팀한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도 있는 팀이라는 얘기예요. 이 축구의 상대성이라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나라한테는 브라질보다는 파라과이가 더 상대하기 쉬운 팀이었다. 이것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들이 그렇게 경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있다는 거죠. 일단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점 그냥 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좋은 점은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골은 약간 운이 따랐지만 워낙 이명재 선수 크로스가 수비랑 골키퍼 사이를 노려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가서 득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까지 그래도 경기를 잘 운영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그래도 좋은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강인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템포가 살짝 죽었나 싶었는데 저 딴 거보다 이강인 선수 얘기 잠깐 하면 딴 거보다 강약 조절에 약간 팬티를 갈아입을 뻔했습니다. 아 거기서 약간 그 뒷스핀을 먹였던 것 같았는데 그게 오영규 선수가 뛰는 공간에다가 연결하겠다고 강하게 줬으면 사실 이제 빨간색을 파라가이 수비라고 하면 이게 찍 먹으면 오영규 선수가 잘 돌아 뛰었지만 바깥쪽으로 가면서 슈팅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딱 진짜 여기다 딱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게 백스핀은 걸려서 그래서 이걸 오영규 선수가 탁 잡았을 때는 골키퍼랑 아주 좋은 각도에서 슈팅각을 만들 수 있게 저는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하여튼 좋았습니다. 득점 만든 장면. 네. 득점 장면 좋았어.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쉬웠던 점을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전, 멕시코전, 브라질전, 이번 파라과이전까지. 파라과이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경기 운영을 잘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큰 문제가 안 보였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파라과이가 1대0 상태에서 후반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를 박살내려고 할 때, 이제 우리 쫓아가야겠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똑같았어. 브라질전에서는 그게 이제 중반부터 계속 전반 초반에 우리나라가 잠깐 압박 몇 번 시도했던 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내려앉은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고 미국전도 전반 좋았지만 후반 안 좋았잖아요. 멕시코전도 약간 브라질하고 비슷해가지고 멕시코도 브라질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전방 압박 잘하거든요. 이 팀들이. 그리고 개인 기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개인 1대1 다들 공을 잘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팀 만났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파라과이는 뭔가 전반전에 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후반에 이제 우리가 두드려 맞는 게 나왔는데 이게 저는 쓰리백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브라질전에서 숫자가 남아돌았다라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첫 맞는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후반전 말미에 좀 정신 없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가 파이브백 서 있을 때가 더 불안해요. 우리나라가 내려서면 우리나라 수비가 불안해져. 신기하게. 근데 저는 이게 수비 방식에 좀 문제가 있고 좀 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셋이 있다고 해서 수비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게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미드필더 쪽에서 패스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내려선다고 했을 때도 여기 다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배치가. 근데 이거는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측면 공략도 할 거고 이쪽도 자를 거고 여기서 롱패스도 노릴 거고 한데 최근에 경기가 안 될 때 보면 여기서 그렇게 뚫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패스가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 바깥쪽에서 넘어오는 크로스에 비하면 훨씬 까다롭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거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중원을 늘 후반 막판에 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브라질전도 허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고전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전도 그랬던 것 같고 미국전에서도 후반에 안 될 때는 계속 우리나라가 이쪽 뒤로 밀려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 뒤를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라인을 좁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이게 느낌이 두 칸이어야 되는 느낌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선수들은 패스하는 선수들은 미드필더들은 이 바깥에 있어야 돼요. 거리를 좀 그러니까 바깥쪽 본 우리의 수비 진영 이 두 칸 바깥에다 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엉덩이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밀려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들이 여기까지 전진하고 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제가 원했던 그 수비 라인으로 다시 이걸 복귀시켜 놓고 보면 이 선수들이 사실상 이 4명 안에 있는 포켓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줄이 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꾸 막 패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후반에 이게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여기까지 3백으로 전환한 이후로는 이런 문제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럼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저는 이게 3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허리에 있는 선수들이 늘 퍼져요. 후반 한 70분, 그러니까 후반 25분, 20분에서 25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동력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포백 쓰는 팀들이 최근에는 이제 3미드를 많이 세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3미드를 세우니까 두 명으로 상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버겁게 힘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셋백 놓고 전방 압박하겠다고 앞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위해 가지고 올려 붙여줘야 되는 따라 붙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미드필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5명 서 있을 때도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 통해 가지고 공간 균열 만들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들이 있고 역습할 땐 제일 먼저 줘야 되죠. 왜? 풀백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격할 때 5명이나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하가 엄청 쏠려요. 그러니까 후반이 되면 퍼져요. 그래서 이게 포백이 꼭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포백으로 바꾸면 이 3명이 하니까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또 브라질 같은 팀 상대로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면 사실 여기 2명인 게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뭐 라볼피아나 얘기가 항상 시끄럽지만 라볼피아나도 좋은 전술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측면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3백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 선수들을 2명 쓰는 게 틀렸다고까진 말 못하겠지만 부하가 많이 쏠려서 퍼지는 걸 보면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럴 때는 제 생각이지만 그냥 포백 전환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중원이 밀린다 싶으면 포백으로 전환하는 것도 답 아닌가요? 후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숫자를 뒤에다 5명을 줘야 실점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여기 김민재 선수가 있고 그 옆에 뭐 조윤민이라든지 이한범이라든지 뭐 그 김주성이라든지 사이즈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이즈가 좋아요. 뭐 조윤민 선수 좀 작지만 워낙 탄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잘 버텨준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있는 선수들이 앞쪽에 있는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패스, 좋은 크로스를 못 올리게 접근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패스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수비 타이밍이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냐면 공이 일로 전개가 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이 이동을 해서 딱 잡았을 때 딱 여기 맞닥뜨리게 돼서 공을 뒤로 잡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뒤로 가죠. 근데 지금 퍼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격도 들어가고 막 수비도 들어가고 압박 강도도 계속 시종일관 높이다 보니까 이게 공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압박을 못 하고 있다가 발 앞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가요. 그럼 여기는 이미 시야 확보가 되죠.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줘버리고 2대1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선수는 못 쫓아가요. 왜냐면 여기 와서 수비하려고 멈추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는 원투 주고 뛰면 이거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 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패스 줄 때 여기가 딱 가서 여기를 딱 막아줘야지 이 뒤로 잡아놓게 하던가 여기서 잡아놓고 멈출 수 있게 딱 이 좋은 타이밍에 패스가 딱 아니 수비가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늦다 보니까 잡아놨어. 근데 이제야 와요. 그러면 여기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라지게 되고 여기도 같은 위치로 압박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3백이고 여기 있는 선수들 견제하느라고 뒤에 엉덩이가 쳐져 있다 보니까 여기 딱 잡았을 때 템포가 늦어.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런 데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페널티 박스 안쪽에 정확하게. 그러면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선수도 막 이제 여기 잡아야 되고 이 선수도 내가 이걸 잘라야 되나 하면서 여기 붙겠죠. 그럼 여기 벌어지잖아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기 막 뛰어들고 그럼 여긴 찬스 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마지막 막판에 나왔던 장면들 아니에요? 그냥 페널티 박스 안에 붙이면 막 떨어져가지고 우당탕하고 막 몸 던지고 난리 나고 막 이러다 보면 여기 있는 선수 따라 들어오고 여기 다 몰려 있으니까 이쪽에서 떨어지는 거 막 중거리 슈팅 이제 그 세컨드 볼 잡아가지고 슈팅 때리고 이런 거 막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1차 저지선들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퍼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여기다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너 나가 위에 있다가 나가 거리를 좁히면 되니까 아까는 둘이니까 미들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3미들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뒤를 이 4번이 커버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아주 그냥 단순한 예시예요.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 압박을
앞쪽에 있는 쪽에다 걸어가지고 패스 자체를 좀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에 부하가 너무 쏠려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다 퍼져, 다 퍼져요. 그러니까 요런 변화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백스리를 쓰겠다, 이게 우리 철학이다라는 걸 마치 선언해 놓고 그거를 수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축구가 되는 게 아니라 3백을 주로 쓰지만 상황에 맞게 퍼지고 나면 풋백으로 전환하는 거 나쁘지 않죠.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죠 사실. 네. 왜냐면 3백도 잘 될 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풋백으로도 수비적인 내용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게 좀 아쉬웠어 저는. 이게 그리고 4경기 내내 나온 단점.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네,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는데, 하나는 미드필더 구성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부하가 엄청 쏠린다 그랬잖아요. 많이 뛰어야 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가 엄청나게 해줄 일이 많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배치되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많이 뛰어야 되고 빨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있는 선수여야 된다고요. 물론 기술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둘밖에 없어서 공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황인범 선수 좋습니다. 그리고 김진규 선수 잘했던 것 같은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 게 브라질 상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하지만 옌스 카스트로프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허리 쪽에 워낙 이제 이 선수가 빨빨거리고 잘 뛰는 선수고 잘 부딪혀주는 선수라서.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박용호 선수 비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저번에 그 박용호 선수가 좀 과한 비판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제가 3백에 있는 상태에서 이 투미들이 어울리느냐는 모르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두재 선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원두재 선수는 여기가 어울려요. 이 4번의 자리가 역삼각형에. 그래서 원두재 선수는 여기서 빠져서 센터백 노릇도 해줄 수 있고 여기 올라와서 미드필더도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오히려 김민재나 뭐 김주성을 양옆에 두고 원두재를 여기다 배치시켜서 여기를 돕게 만들 때도 있고 여기를 커버시키면서 동시에 숫자가 부족할 때 여기를 내려서 수비를 하겠다, 이렇게 쓰는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불안했어요 저는. 일단 볼을 잡아서 숫자가 둘밖에, 미드필더에서 숫자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볼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파라과이 선수들이 발이 들어오면 걸려서 패스가 연결되더라도 발이 걸리거나 공을 뺏기는 장면들이 많았고, 수비할 때 아쉬웠던 점이 원두재 선수 수비 방식 자체가 기다리는 수비예요. 저도 조기 축구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아는데, 이게 앞에 좋은 잘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이 선수들이 1차로 걸러주고 이 선수 뒤를 커버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뛰어나갔을 때 자리 채워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1차로 한번 걸리고 툭 지나왔을 때 이걸 잘라주는 거는 너무 잘해요. 원두재 선수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비 방식이. 근데 여기 투미들은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선수 찰라 그럴 때 빨리 접근해가지고 못 차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해야 돼요. 근데 원두재 선수는 여기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엔 속도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얘가 치고 뛰면 떨어질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리를 두고 막으니까 막 위협적인 패스를 줘버리는 거죠. 더 다부지게 붙어야 돼요. 근데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닌 거지 원두재 선수는. 원두재 선수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 돼, 여기다. 그러면은 1차 저지선은 여기서 해주는 거고, 여기서 그 땜빵, 짱보다 땜빵 잘 쳐줄 수 있고, 여기 있는 선수들 센터백한테 부하가 쏠릴 때는 본인이 스르륵 내려가서 수비도 도와줄 수 있고, 볼 돌릴 때도 일루 빠지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배치되고 나니까 좀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호 선수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는 좀 기동력 있는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K리그에서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선수 고승범하고 황인범이 있으면은 사이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방에 셋이나 있잖아. 김민재 크고요, 김주성도 크고, 조유민 아까 말했던 거 헤딩 잘 따고, 이한범도 크고, 박진수 선수도 높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헤딩 경합하면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여기가 나가면서 해줘도 돼요.
오히려. 그잖아요. 길게 떨어지는 거면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냥기 둘을 풀어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 구성이 그만큼 안 되어 있고 그거를 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백 쓰는 와중에 그 투미들의 조합이 제가 보기엔 3백에 딱 걸맞지 않는 조합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전술이 변하면 감독이 이제 선경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전술이 변하고 포메이션이 변하면 요구되는 것들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강인이 윙에서 뛸 때 이강인하고 4-2-3-1에서 메잘라로 뛸 때 이강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손흥민도 측면에 있을 때가 다르고 최전방에 있을 때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성향들은 기본적 성향들은 있지만 갖게 되는 롤은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수들에도 이 어느 위치에 가면은 요구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수 구성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제 어제 또 화제가 그거였어요. 일본이 그 브라질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랑 비교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일본이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볼을 잘 찹니다. 우리나라를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길 수도 있어요. 축구하면 뭐 누가 이길지 모르죠. 물론 지난 동아시안컵은 졌지만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확실한 건 볼은 일본이 더 잘 차요. 볼이 훨씬 잘 돌아. 그거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머리가 전술적인 머리나 축구 이해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개인 기술이 좋고 막 이렇게 돋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볼의 흐름이 잘 살아나진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3자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여기 투입했다가 8번한테 투입하면 이 선수가 잡아놓고 끌어당겨 놓으면 그때 이 선수가 공 잡고 시간 끄는 동안 예를 들면입니다. 여기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으면 나가서 이렇게 받는 거죠. 원터치로. 여기 주는 순간에 10번이 얘 8번 주면 내가 받을 데가 별로 없겠구나 싶으니까 그럼 얘 11번 주는 거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죠. 11번 받아서 이렇게 나가요. 원터치로. 근데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잡아놨어요. 그랬는데 여기 나갔어. 근데 이게 원터치로 안 줬어. 그러면 예를 들면 10번 선수가 여기서 올라오던 상황이었잖아요. 여기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보니까 8번이 5번 데리고 나와서 이 뒷공간 넓어졌네 하고 그냥 뛰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죠. 8번 이제 붙었는데. 그러면은 이 5번은 못 쫓아가요. 왜냐면 내 마크맨은 여기 8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따라가겠냐고요. 왜냐면 이 뒤로 움직였기 때문에 볼 보고 있는 동안이라서 얘가 움직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통짜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볼이 없는 선수가 내가 어디서 받아줘야지 더 상대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디서 해야 더 상대를 위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늘 잘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그런 어떤 슈퍼탤런트 크랙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없지만 11명을 모아놓고 보면 얘는 공 잘 차요. 진짜 잘 차. 거기다가 이제 개인기가 좀 있는 쿠보라든지 미나미노라든지 뭐 저기 누구야 도안리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 와중에 이렇게 혼란하는 와중에 한 번씩 개인기로 딱 한 명만 제껴주면 얘네들은 찬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뭐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강팀 잘 잡잖아요. 근데 이 팀이 그렇게까지 막 또 축구가 뭐 굉장히 유려하진 않아요. 또 그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축구를 제가 이해했을 때는 수비 꽤 많이 해요. 근데 이 팀이 그 우리한테는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버틸 때 좀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잡으러 나가요. 그게 전략적으로 잡으러 나가요. 그래서 그 예전에 독일전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독일전에서 그 아사노 타쿠마를 그 누구야 리디거가 막 공 뺏은 다음에 막 공중공중 뛰면서 도발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역전당했잖아요. 그때 보면 일본이 그때까지는 좀 버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독일을 전방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압박을 확 힘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도 그때는 후반전 중반이고 하니까 힘을 꽤 썼을 때거든요. 왜냐면 그때 역습 나오는 거 전방 압박하고 막 이러느라고 본인들도 힘을 썼을 때였는데 거기서 막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방 압박 당하니까 당황하다 뺏겨가지고 결국 역전당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거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저희가 3백을 쓰고 우리나라가 3백을 쓰고 전방 압박하는 시점을 꼭
킥오프와 동시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브라질전에서도 전방 압박을 꼭 전반 시작하자마자 브라질이 가장 팔팔할 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간헐적으로 해야 더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축구할 때 제 스스로도 이제 배운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에서 이제 들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저는 부지런히 많이 뛰긴 한데요. 제가 플레이어일 때 많이 뛰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맨날 60으로만 뛴다. 그러니까 제 속도를 0에서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60%로만 뛴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비가 안 떨어진대요. 이게 50으로 뛰더라도 0에서 있다가 50으로 뛰면 속도 변화가 50으로 팍 있으니까 사람이 더 이 체감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항상. 한 20으로 뛸 줄도 알아야 되고 80으로 뛸 줄도 알아야 된다.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설명은 아니겠지만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버티려고 하는 줄 알고 상대가 마음을 놓았을 때 심리적으로 한국이 지금 버티는구나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머리통을 깨러 달려들어가야지 당황해서 맞는 거지. 처음부터 너 때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주먹을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허점도 더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두 번 주먹 뻗으니까 뭐야 하다가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피한 다음에 그냥 때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파라과이전도 마찬가지야. 전반전에 계속 우리가 원하는 공격 일변도로 계속 힘을 쓰면서 유지해 오다가 후반전 중반에 상대가 힘을 쓰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버티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제풀에 다 빠져가지고 때리다가 지쳐서. 근데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왜냐면 우리나라가 브라질 같은 강팀이라든지 혹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진짜 강팀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상대가 우리보다 약한 게 명확하다 그러면 제가 뭐 우리나라 아시아권에 있는 동남아권 팀들이라든지 이런 팀들 상대로 이렇게 축구한다 그러면 제가 뭘 안 하죠. 근데 이제 월드컵 가서 만나는 팀들은 최소한 우리랑 비슷하거나 이제 48개국에 조금 아래 팀들도 있겠지만 강한 팀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90분 내내 할 거를 노릴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45분, 상대가 잘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45분. 이 정도로 배분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일본이 그 완급 조절 꽤 잘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째 골인가 동점골 장면은 제가 봤는데 그거 전방 압박해서 브라질 선수 당황하게 만들어서 뺏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90분 내내 그런 식으로 압박했을 리는 없어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예전에 부천 FC에 있던 문기한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문기한 선수가 제가 전방 압박을 리버풀처럼 그때 한창 부천 FC가 전방 압박할 때였거든요.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은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제가 최고 강도로. 그랬더니 90분 중에 한 30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었나? 전반에 30분, 후반에 30분이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90분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선수들의 체력이 그게 안 된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물론 K리그 2 선수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프로 레벨에는 이렇게 부합하는 얘기예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좋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체력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치더라도 90분 동안 내내 몰아치는 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힘을 배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파라과이라든지 미국전이라든지 멕시코전, 브라질전 다 통해 봤을 때 전반에 잘하고 후반에 망하는 아니면은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뒤로 그냥 쳐맞는 그런 경기가 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배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전이나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몰아붙이고 괜찮을 때는 좀 몰아붙이지만 소강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리드를 잡았다 그러면 조금 뒤로 내려서 숨도 쉬고 더 여유 있게 억지로 하지 않고 조금 돌리면서 상대를 끌어내면서 잠깐 쉬어가면서 템포를 그런 템포로 경기를 운영할 줄 알아야지 90분을 그래도 균일하게 이게 업다운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반전에 막 줬다가 뚝 떨어지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물결을 하면서 평균에서 멀어지지 않는 정도로 쭉 간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축구 아니겠어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멕시코처럼 우리나라보다 개인기량이 좀 좋아서 우리나라 고전하는 팀이라 그러면 버틸 때 그냥 확 버텨버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비할 때 수비하는 거고, 대신에 힘을 언제 쓰냐? 역습할 때 몰아서 팍 쓰는 거예요. 전방 압박하면서 힘 빼지 말고. 그리고 전방 압박할 거면 45분 중에 한 10분 혹은 15분, 아니면 후반전 중에 70분 이후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그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후반 20분 버티고 상대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빡, 그리고 마지막 5분에 빡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가지고 들어가서 힘을 몰아쓰는 게 오히려 브라질 상대로는 더 당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계속 힘을 쓰려고 막 몸에 힘을 바짝 주고 막 휘둘러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브라질한테는 먹히지도 않았고 얘네가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템포가 하나니까. 얘는 어떻게든 얘네 휘둘른다 생각하는 거죠. 얘네가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주먹이 나가야지 얘네가 방심하는데, 막 자기네가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방심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뭐 가닥은 백스리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백스리로 잡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디테일들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순간적인 디테일들, 이제 그 공격 전개에서 볼 도는 디테일들,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고, 빌드업도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패스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좀 작은 것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는 좀 매크로잖아요. 좀 큰 경기 운영에서 봤을 때는 선수 선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포메이션에 필요한 선수들을 조금, 적합한 선수들을 좀 잘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저기 경기 운영상 90분을 어떻게 배분해서 뛸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 선발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유형들이 다 측면에 배치되는 그 윙포드처럼 지금 3-4-3, 뭐 3-4-2에 있는 2 혹은 3-4-3의 양 윙포드가 이재성, 이강인,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많이 지금 이제 엄지성 지난 어제까지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좀 성향들이 폭발적인 스피드보다는 좀 직선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안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중간하고 연계하고 받아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유형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될 때는 우리나라가 파라과이나 미국처럼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잘 어울리는 선수들인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브라질전이라든지 이런 강호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내려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미 다 내려와가지고 수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5명 역습 나가겠어요 이거. 여기서 아무리 공 잡아주고 기다려줘도 못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또 수비 부담이 커지니까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컨디션만 빨리 올라오면 엄원상 같은 선수들, 혹은 정상빈도 있고요. 네, 빠르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들도 한번 써보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만난다 그러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미드필더야 너무. 네. 이 지금 우리 셋백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고, 또 이 디테일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보다 좀 약한 팀, 우리보랑 비슷한 팀, 우리보다 좀 강한 팀을 상대로 변주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백을 쓴다든지, 약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철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철학을 고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잘 되기 위해 고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쓰리백이 뭔가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쓰리백이 이렇게 신앙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점이 좀 보였던 경기들이고, 이걸 어떻게 보완해 가는지가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가볼까요? 가고 주말에는 이제 또 K리그 경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